박승진 실장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아니, 살보다 되게 안경이 안경도 달라지시고. 나이를 더 빨리 먹고 있습니다. 왜요? 요새 좀 많이 신경 쓰시느라. 연말이 되면서 원래 좀 일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네. 이제 작년부터 이상하게 연말에도 일이 많아가지고 왜 그러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도 분석이 안 됩니다. 자, 일이 많아지는 이유는 모르겠으나 올해 연말에 일이 많아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올해 시장을 많이 즐기셨던 분들도 있고 내년에 더 충분히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의 그런 니즈가 커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최근에 실장님께서는 이 반도체 그리고 AI 거품, 오라클의 자금 조달 문제 이런 등등등 관련한 다양한 시장의 이슈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보고 계실까요? 뭐 아까 하셨던 말씀이랑 저는 비슷하게 보고요. 네. 그러니까 뭐 같은 결에서 보면은 사실 시간이 지나서 결과가 말해줄 거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냥 이게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큰 그림을 봐야 되는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네. 진짜 저희가 연말 사실 4분기 들어오면서 이게 굉장히 이제 3분기 때 이 자금 조달 이슈들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이 버블론이 높아졌고 이 과정들에서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겼었죠. 그리고 이미 지금 한 3년 동안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뭐 이거는 누가 봐도 뭐 버블론이 안 나오면은 또 오히려 이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여기서 지금 추가 모멘텀을 확보하기는 사실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냥 이게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결국은 이제 건전한 조정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4분기 들어오는 이 타이밍에 사실 유동성 이슈들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많이 엮였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 시장에서 이제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면서 좀 충격을 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결국은 주가가 빠지니까 유동성이 좀 문제가 생겼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끼워 맞추는 해석들이 좀 진행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보고 지금은 작은 것들에 일일이 일비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지만 그냥 큰 방향 보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큰 방향을 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실장님 이럴 때일수록 꾸준히 상승하는 게 또 ETF 시장이잖아요. 네. ETF 시장이 얼만큼 지금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개별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감내하기 좀 어렵다 하면은 ETF 선택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니즈들이 이제 ETF 시장으로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주식형 펀드들에선 자금이 계속 빠져나오면서 ETF 쪽으로 계속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좀 분산시키고 싶은 이 수요들이 계속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글로벌 전반적으로 ETF 시장 규모는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글로벌 시장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 ETF 시장이 연평균 한 20% 정도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8월에 이미 상장 기업보다 상장 ETF 수가 이제 미국에서 역전되는 현상까지 발생을 했었고 물론 시총에는 아직 차이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사실 2024년 기준으로 한 174조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 ETF 시장 규모였는데 지금 이게 100조가 그냥 확 뛰어버렸습니다. 285조까지 이상으로 지금 자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시장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 종목 수도 제가 이제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한 930개 됐었는데 지금 1,050개가 넘어갔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대금 비중도 지금 거래 코스피 대비 해가지고 지금 50%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을 굉장히 좀 주도하고 있는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는 건 뭔가 자연스러운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사실 미국 대비해서 ETF 수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는데 네.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그 가운데 해외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ETF가 정말 많이 늘어났죠. 네. 대표적으로 뭐 어떤 상품들이 많이 생겨났습니까? 뭐 사실 이게 ETF 시장은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운영사들의 고민은 항상 이제 잘 팔리는 ETF를 내놔야 시장에서 관심도 많이 받고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운용사들의 수익인 거고요. 그 자금을 많이 끌어들이려면 그 타이밍에 그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테마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뭐 가장 많이 상장된 거는 당연히 이제 뭐 AI 쪽 관련해서 뭐 반도체도 나오고 뭐 데이터 센터도 나오고 여기서 이제 또 쪼개가지고 응용된 AI를 좀 응용한 ETF들도 나오고 하는 네. 부분들이 있었고요. 뭐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간다라 하면은 뭐 그동안 배당에 대한 수요는 뭐 커버드 콜 ETF를 통해서도 좀 확인이 됐었던 게 있고 뭐 고배당주 ETF도 뭐 최근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금에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조합에 그러니까 주가 지수랑 뭐 채권을 조합한다던가 뭐 최근에는 보면은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금을 활용해서 금 현물 ETF도 다양해지는 게 있었고
금과 뭐 주식을 조합한다던가 금과 채권을 조합하는 ETF까지 그냥 다양하게 좀 상장이 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종목군들이 생겨나고 있고 한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투자 자금이 몰리는 건 아무래도 뭐 미국 시장이나 또 관련한 인덱스 투자나 또 AI 관련한 투자에 자금이 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테크 쪽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증시에 이제 투자하는 ETF들이 상당히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코스피의 상승률이 올해는 굉장히 좀 컸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 3월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 3월까지는 약간 계속 미국장 중심으로 이제 ETF들이 많이 상장이 됐다 하면은 이제 2분기가 가는 시점에는 이제 딥식 이후에 중국 쪽 차이나테크 이런 ETF들이 나오기 시작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들어오면서부터는 이 한국 증시의 상승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기 때문에 국장에 투자하는 ETF들이 또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장에 투자하는 ETF가 특징적으로 늘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시장 요즘에 우리 시장에서 가장 핫 이슈가 환율이잖아요. 네. 이 환율 해지 ETF 이런 게 최근에 좀 뜨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개념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환율은 사실 이제 뭐 아시다시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상승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누적이 되면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뭐 재정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 대응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좀 평가가 여러 가지가 좀 맞물리면서 이 환율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 원달러 환율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국내 증시 상장된 ETF 중에서 보시면은 종목명 끝에 괄호치고 H 붙어 있는 종목들은 환해지가 되는 ETF라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원달러 환율을 고정시켜주는, 투자 시점에 그 환율을 이제 고정시켜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긴 합니다. 근데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 시장에 어쨌든 65개의 환해지 ETF들이 있는데 이게 환해지를 하면은 이게 그냥 뭐 포지션 나는 환해지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얘가 그냥 아무 변화 없이 환해지가 돼버리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환해지를 하기 위해서 뭐 수합 거래를 하던가, 이 선물한 뭐 보통 이제 선물한을 가지고 활용하죠. 이 파생 상품을 활용해가지고 포지션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기본적인 뭐 부분으로서는 금리 차에 의해서 이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환해지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한 연 1%에서 3%의 비용을 내고 환율을 고정시킨다,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변동이 커지는 국면, 아니면은 뭐 약간 좀 이제 여기서 손실이 좀 굉장히 크게 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때 환해지 ETF들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기간에 따라서, 그리고 또 성향에 따라서는 굳이 환해지를 좀 안 하신 것을 선택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같이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사실 환해지 ETF들이 그렇게 많이 상장되지 않고 있다라는 트렌드도 좀 참고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은 있으나 워낙 좀 비싸다라는 측면이 있다. 비용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환해지하는데 다른 비용이 조금 발생하는데 또 이제 그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H자가 붙은 것을 선택하시면 네, 되겠고. 뭐 환율이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네. 하면은 뭐 어쨌든 뭐 10원에서 30원 정도, 이 정도의 코스트는 내가 내고 하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으니까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다, 기간에 따라서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우리 박 실장님을 모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실장님 바쁘시다라고 했는데 그 바쁘신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내년도 시장에 대한 이제 전략에 대해서 또 이제 전략만 마련해 주시고 뷰만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한 이제 어떤 상품으로 ETF로 투자할 수 있는지도 네. 정리를 해 주시곤 하시잖아요. 내년도 시장에 대한 박 실장님의 뷰는 일단 어떤지 들어볼까요? 저희의 뭐 뷰는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시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이게 지금 네. 시기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지금 댓글창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버블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게 버블이 아니라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변동성이 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쵸. 모멘텀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네. 정말로 그냥 말 그대로 일희일비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될 수밖에 맞아요. 없는 거죠. 이제 결국 근데 그 뒷면에를 보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계속 저희가 짚어보고 있지만, 일단 지금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조금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그러니까 셧다운 이후에
약간 지금 이제 자금 흐름들이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었다. 뭐 지금 지표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불가했었고 네. 이게 셧다운 이전의 경제 지표들이 딱 마지막으로 잔상을 준 거는 물가에 대한 불안감은 줬었고 또 고용이나 이런 것들은 또 멀쩡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지표들이 좀 나왔었 상태에서 이게 스탑이 됐었기 때문에 이게 좀 전체적으로 맞물려 있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사실 이제 저희 이제 지난 FMC 때 봤지만 풀려 나갈 겁니다. 풀려 나갈 거라 좀 보시는 게 맞고 TJ 그러니까 재무부에서 쌓여있던 미국 재무부에 쌓여있던 TJ 잔고도 이제 다시 줄어들면서 시장의 자금이 또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으로 보면은 사실 뭐 이게 실질 구매력 기준에서는 조금 이제 다른 얘기가 되긴 하겠지만 명목 가격 측면에서는 지금 상승 요인들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뭐 사실 물가를 보면은 사실 물가는 지금 아시겠지만 이게 하우징 그러니까 주거 부분이랑 에너지 가격 쪽에서 누르곤 있지만 뭐 코어구츠 그러니까 저희 상품가의 관세 영향들은 일부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쵸.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구매력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구매력 같은 것들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그 PPI에서 저희가 트레이드 서비스를 좀 최근에 계속 보고 있잖아요. 저희가 유통 그 기업들의 이제 매입 가격이랑 이제 판매 가격 이 괴리를 두고 보게 되는데 이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소비 심리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이 가격 전가를 7월에 잠깐 좀 많이 하는 모습들이 좀 잠깐 나왔었는데 다시 안 하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실적 발표 때도 봤지만 월마트도 그랬고 뭐 달러트리 뭐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결국 이게 뭐 굉장히 뭐 견고한 소비가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위에서 소비를 하던 그 소비층들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나왔던 현상들이기 때문에 네. 구매력이나 소비 심리 안 좋아졌다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고 물가는 그래서 상승 속도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 근데 이게 과정에서 저희가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는 이게 지금 사실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뭐 정책을 봐야 되는 거죠. 정책을 보시면은 뭐 결국 지금 그 공화당 이 정부가 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림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11월 때 보시면은 이 주지사 선거들 뉴욕시장 선거까지 다 지고 나서 바로 식품관세 다 빼버렸잖아요. 이런 정책적인 이런 의도 스탠스들이 내년에는 그 2년 차 되면서 11월 중간 선거 앞두고서는 상당히 좀 바뀔 가능성들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어쨌든 중간 선거까지는 정책 방향성 바뀌면서 뭐 재정 확장이라던가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들어올 거기 때문에 시장 관점에서는 저희가 좀 우호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최근에 연준 차기의장에 대한 그 스토리도 케빈 워시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거는 시장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왜요? 이 케빈 워시와 케빈 헬셋은 보시면은 이 케빈 헬셋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대놓고 로열티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충성을 너무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시장에서는 지금 이미 케빈 헬셋이 금리 인하하는 거를 불확실성 요인으로 이제 당연히 받아들였던 거고요. 이게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면서 그냥 무분별하게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은 이 국채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물가 컨트롤 더 안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케빈 워시 같은 경우는 사실 금융위기 때도 이 굉장히 호키시한 스탠스를 보여줬던 인물입니다. 네. 호키시한 인물이 와서 이 통화정책 금리 인하를 할 때는 이 명분이 충분하게 있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 정교한 컨트롤 가능한 인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사람이 인하하는 것과 저 사람이 인하하는 거는 당연히 방향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연준의 지형 변화가 좀 있습니까? 일단 연준은 사실 아시다시피 이게 그 지역연은 총재들은 계속 돌아가면서 투표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일단은 도비시한 코멘트들의 비중이 좀 높은 분들의 좀 스탠스 이 투표권 이 비중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일단 있을 거고요. 뭐 내년에 뭐 아시다시피 5월달 연준 의장 이제 만기가 되죠. 이제 파월 의장의 만기가 되는데 뭐 이 과정에서 이제 또 차기 뭐 케빈 둘 중에 하나 지금 워시가 조금 더 이제 더 유력해 보이지만 지금 이게 다 사실 이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부분들 보면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균형 잡힌 이 도비시 톤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새롭게 갑자기 해시 등장하다가 워시 등장하고 지금 네. 크리스토퍼 월러까지 네. 계속 거론되고 있는 데는 뭔가 이전에 월가에서 우려했었던 부분에 있어서의 좀 진정이 정부의 스탠스군요. 그렇죠. 사실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이런 부분들은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뭐, 뭔가 유동성이 또 경색되어 있다 하면 요걸 또 풀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네. 빨리 좀 마련해서 시장에 뿌려주고
뭔가 관세 때문에 혹은 이제 그런 데이터들 때문에 또 정부의 입지가 좀 흔들린다 싶으면은 네. 다시 그걸 또 유연하게 뭔가 바뀌면서 네. 계속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위로 끌어올려 가면서 본인의 지지율도 그쵸. 강화하려는 그런 네. 상황이군요.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 성향을 뭐 저희가 다들 알고 있기 알죠. 때문에 이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고 이 목적에 따라서 움직일 거다. 좀 이렇게 해석할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보면 사실 네. AI 지금 관련해서 너무나 뭐 이슈들이 되게 혼재되어 있어서 노이즈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올라왔던 부분에 따른 차익 실현 더하기 이런 노이즈가 더해지자 시장이 흔들리는데 그럴 때마다 산업이 어떻게 됐건 시장을 받치는 그런 다양한 정부의 정책들이 상쇄가 된다면 네. 우리가 막 되게 우려할 만한 수준의 하락을 염려하기보다는 네. 정부가 무언가 또 관련해서 AI 얘기를 정책을 혹은 돈을 해결해 줄까? 네. 이런 기대감도 일부 좀 생기긴 하네요. 사실 정말로 문제가 생기면은 뭐 사실 뭐 언짢으시겠지만 네. 이게 그 일간 1%대의 상승 하락률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정말로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한 번의 차익 물량이든 뭐 손절 물량이든 다 뛰어 나오면서 5%씩 뭐 6%씩 이렇게 쭉쭉 빠져야 되는 게 사실은 이제 큰 이슈가 생겼을 때 정말 이 큰 이슈가 중요한 이슈가 생겼다라면 그렇게 좀 시장이 흘러가고요. 사실 악재가 생겼을 때는 사실 시장이 특징은 악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하게 반응을 시키는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시장이 올해 우리 ETF 시장을 쭉 봤을 때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 키워드는 아무래도 레버리지라는 거 있을 텐데. 레버리지. 네, 내년에도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이 더 잘 팔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레버리지 ETF는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ETF의 이제 또 이 다양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정말 이제 투자 전략들을 여러 가지를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분산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이 포트폴리오로서의 역할을 하는 ETF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연금에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좀 안정적인 성향의 뭐 ETF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레버리지 형태나 인버스 형태를 통해 가지고 이 투자들의 니즈들을 또 한 군데에서 이 소화시켜 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 사실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나 사실 뭐 지금 최근에는 기관에서도 많이 활용을 어떻게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경우 활용 범위들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뭐 공격적인 스탠스들을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뭐 투자자들의 니즈도 포함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보시면은 기관들이 뭐 해지를 한다던가 포지션을 단기적으로 빠르게 잡을 때 레버리지 인버스 ETF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에 맞춰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ETF 레버리지 ETF의 영역은 계속 확장되는 거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중간에 박순희 실장이 말씀 주셨지만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이거는 1, 2%가 아닐 거다. 근데 과거보다 레버리지 상품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예상과 약간 삐그덕한다면 생각보다 부침은 되게 크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이 좋을 거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밸류에이션은 어때요? 밸류에이션은 보시면은 사실 이게 그 처음에 이 PR을 가지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이슈들이 생겼던 게 이제 3분기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 하면은 이게 PR 기준으로는 어쨌든 주가 조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거꾸로 보면 이제 실적 추정치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상향 기조들이 꺾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PR은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S&P 500은 저희가 이제 인지하고 있는 저항선이 22.5배 수준인데 이게 사실 3분기 때는 넘어갔었습니다. 23배까지 넘어갔었고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조정 얘기가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좀 자연스러웠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제 저항선에서 이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실적 추정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면은 이 테크 쪽에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 기조들이 제일 가장 강합니다. 계속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이 사실 이 부분들을 더 잘 보여준다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얘도 이제 나스닥 쪽도 27.5배가 약간 저항선 역할을 했었는데 28배까지 3분기에 넘어갔었고요. 네. 이렇게 좀 속도가 좀 많이 붙었었죠. 그런 부분들이 밸류에이션 얘기를 계속 꺼내게 됐던 이런 배경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은 보시다시피
26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연스럽게 좀 소화시켜지고 있는 과정들이다. 그리고 실적 추정치들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실적 기반으로 좀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이 조합이 되고 연말에 조금 이제 포지션들이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들이 풀리게 되면은 그때는 조금 더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미국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은 지속될 거다라는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그 실적의 대부분을 네. M7 혹은 이제 그 8개 종목들이 좀 독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우상향을 보이고 있고 그 폭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폭이 지금 조금 이제 재밌게 볼 수 있는 거는 재밌게 볼 수 있나요? 네. 일단은 뭐 테크가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M7 종목들의 이게 비중이 상당히 크긴 큰데 네. 이게 여전히 주도하는 이제 그 실적 추정치들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조금 달라지는 그림들은 이게 그 M7과 나머지 종목들의 이 실적 추정치, 그러니까 증가율 추이의 괴리가 좁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이제 내년까지 추정치들을 보면은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지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확산의 의미를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M7 주도로 쭉쭉 시장이 끌고 갔다라면 사실 올해부터 이게 좀 변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고 이게 보면은 증가율에 대한 괴리가 좁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내년에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뷰가 있을 거고 유동성에 대한 뷰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코어 포지션으로 생각했던 것들 물론 이제 이 코어 포지션을 없앨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근데 일부 비중을 좀 덜어내면서 좀 다양한 쪽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포지션들을 전체로 구축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가져오신 그 자료 41페이지 보면 혼자 거기까지 넘어가죠. 네, 아니 왜냐면 이 되게 주옥 같은 자료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시간이 없어갖고 빨리빨리 봐야 되는데 네. 이 41페이지 보면 미국의 인프라가 참 노후화돼 있죠. 근데 맞아요. 그 우리 김경환 의원 나왔을 때 네. 텔레그램 얘기했잖아요. 우리 박승진 실장도 텔레그램이 거의 24시간 움직여요. 최근에 그래서 바쁘시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쁜 것도 있는데 최근에 스피드 액트 있잖아요. 그거 거기 올리셨잖아요. 네네. 이거랑 연관이 있는 겁니까? 이거랑요? 네, 너무 노후화돼서 데이터 센터 이런 걸 좀 빨리 하는 건지 최근에 약간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는 조금 이제 다르긴 합니다. 네. 이 인프라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리셔링 이후에 저희가 이제 그 상호관세에 대한 이 정책 방향성들이 바뀌면은 사실 품목별 관세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 그림들이 있고 뭐 그거를 가져가는 과정에서는 미국의 투자들을 좀 계속 얻어내는 카드들을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게 어쨌든 미국으로 생산 기지에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사실 인프라가 지금 사실 이게 사실 몇 년째 되는 얘기지만 네. 계속 바이든 정부 때도 계속 나오고 진행이 되고 있는 이슈지만은 그렇죠. 여전히 미국에서는 인프라 수요가 굉장히 많다, 크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 금액상으로도 추가한 필요 자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외 자본들을 계속 끌어들여야 되는 니즈가 미국에 있다라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뭐 요거는 사실 그냥 잠깐 더 말씀드리면 네. 미국에는 또 인프라 ETF들이 있습니다. 많죠. 예, 그러니까 페이브 같은 종목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페이브. 미국 인프라 테마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페이브가 뜻이 이제 도로를 닦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잖아요. 네. 이런 이제 그 종목들이 있고 RSHO는 리쇼링을 가지고 그냥 직접적으로 일차원적으로 티커를 만든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ETF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 투자 그리고 사실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로 넘어오고 투자를 끌어들이는 관점에서 한번 볼 수 있는 영역으로 보시면 되고 아까 이제 뭐 스페이스X나 이제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게 뭐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픈 AI 상장 이슈도 있고 이제 기업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뒤에 있던 그러니까 좀 장외에 있던 기업들이 시장으로 좀 들어오는 것들은 어쨌든 뭐 자금 조달과 이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끌어댈 텐데 네.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은 사실 아까 확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결국은 지금 반도체와 그리고 또 지금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이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관심들은 워낙에 많이 집중이 됐었고 여기서는 이제부터는 이제 경쟁에 대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 하면은 또 다시 뭔가 기대를 좀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부분들 연장선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우주에 대한 부분들이 될 수 있고 이 데이터 센터도 지금 보면은 기존에 원래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도 있지만 이 네오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또 그리고 또 최근에 어쨌든 뭐 조금 더 꿈 같은 부분들을 얘기를 한다라 하면은 사실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고 있는 우주 데이터 센터 이런 그림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연결선상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것들이고 네.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는 입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주가 굉장히 또 이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 물론 비용에 대한 것들은 아직 많이 들겠지만은 이런 스토리들이 계속 끌어들일 수 있는 좀 확장성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확장성. 야, 이제 진짜 우주까지 가겠네요. 시간 문제 아닐까요? 가긴 가는 거잖아요. 제 생에 반드시 갈 겁니다. 우리가 자, 실장 자연사를 해야 이 얘기도 좀 해주세요. 올해 금 뜨거웠는데 네네. 사실 금만큼 은도 엄청 뜨거웠고 요새 은 네. 난리예요. 그래도 이 금은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이거는 금하고 은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재정하고 그러니까 화폐 가치, 전통적 화폐 가치들이 계속 훼손되는 환경에 놓였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미국만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항상 또 부채를 많이 끌어쓰고 있니, 뭐 작년 회계연도 2025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미 이자만 1조 달러가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꺼내놓고 있지만 네. 사실 뭐 주변을 더 돌아보면 미국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도 사실 올해 주가 상승률이 컸던 독일 같은 경우도 재정 준칙을 풀어버리면서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밸류에이션 재조정 효과들이 있었고, 뭐 우리나라도 지금 어쨌든 원달러 환율에 좀 영향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고, 일본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지금 재정을 다 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보면은 일부 신흥국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정 확장 계속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 부채가 늘어나는 그림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놓고 보면은 사실 달러화부터 시작해서 전통적인 통화 가치는 훼손이 되는 그림들이 내년에도 어쩔 수 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금, 은, 뭐 좀 더 나가면은 구리, 백금 이런 원자재들까지도 이 돈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또 사실 저희 2025년 뒤에 맨 뒤에 이 막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재정 적자 늘어나는,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그림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3분기엔 당연히 더 올라갔고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사실 이게 금과 은, 뭐 사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블 밸류에이션 뭐 이런 얘기들 당연히 나오지만 네.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이클 베리가 얘기하는데 숏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도 버블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숏을 언제 칠지 잘 모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꺼내놨잖아요. 이게 자금이 많이 풀리면서 가는 그림들이라고 하면은 뭐 먼저 포지션 잡아가지고 난 그냥 스마트하게 할 거다 이렇게 하는 전략도 괜찮지만 네. 사실 시장 트렌드나 이 흐름들에서 굳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추세가 나 있을 때는 따라가서 같이 포지션 잡아놓고 이게 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이상 뭐 신호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판단해서 바꾸는 것도 좋지 않나.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금 ETF들도 굉장히 좀 다양해지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수현 시장의 이 말이 되게 주옥 같은 것 같아요. 보통 시장의 격언 중에서 시장을 전망하는 자, 나는 그들의 유동성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시장을 전망하는 자, 음, 나는 그들의 유동성이 된다. 그래서 전망하는 자가 쳇바퀴 있고 거죠. 제가 돈을 내고 이런 거예요? 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네. 아니 오늘 사실 우리 박승희 시장님 이 자료는 저희가 신의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인데 꼭 보세요. 53페이지에 달하는 자료고 이게 그러니까요. 내년도 시장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과 관련한 ETF도 딱 정리해뒀는데 시장님께서 이 자료 준비하시면서 내년에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혹은 투자자분들이 다른 이걸 다 하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네네네. 이거는 그래도 꼭 가져가야 된다 싶은 분야가 있다면 일단은 뭐 사실 아까 이제 AI 버블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사실 테크는 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모멘텀이 가장 강한 영역도 여전히 테크 쪽이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보는 관점에서는 코어 포지션은 사실 이제 반도체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ETF에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뭐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SMH라는 ETF들을 저희는 꾸준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MH가 어쨌든 지수 방법론 측면에서 주도주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열어주면서 가져갈 수 있는 ETF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좀 선택의 이슈들을 좀 뭐 다양한 시각들이 있지만 더 분산된다고 생각하면 SOXX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이 캡이,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상한 비중이 좀 더 밑으로 깔려 있는 종목들을 가져가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 흐름들은 어쨌든 주도하는 기업들이 시장을 끌고 가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SMH 뭐 혹은 이제 이게 미국 상장 ETF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 미국 코덱스 미국 반도체
ETF가 이 SMH와 같은 기초 지수를 쓰는 ETF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반도체 AI ETF들도 테마 ETF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전에 뭐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 뭐 AIQ, ARTY 이런 종목들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최근에 그 약간 조금 이제 시장 상황이 적극적으로 바뀐다라는 그림들 보면은 CHAT라는 종목을 지금 최근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CHAT. 챗 GPT에서 챗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생성형 AI를 가지고 이제 이 티커를 만들어 놓은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ETF는 액티브 ETF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미국 같은 선택해서. 경우는 그러니까 액티브 ETF가 우리나라랑 미국이 다른 거는 미국은 액티브 ETF는 정말 그냥 액티브입니다. 그냥 뭐 기준을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기준 비교 지수가 하나 설정이 되어 있고 액티브 ETF면 상관계수 0.7의 조건으로 그러니까 패시브가 0.9거든요. 상관계수가 조금 더 열어준다의 개념으로 보는 이런 포지션을 하면은 미국은 미국 액티브 ETF는 정말로 그냥 포지션 정말 유연하게 계속 바꿀 수 있는 형태이기 약간 때문에 랩처럼. 맞습니다. 그냥,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전략들을 추구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아까 반도체 ETF도 말씀드렸지만 SMH, SOXX 이런 반도체 ETF들은 이게 지수방문론의 기준 자체가 얘네들은 패시브 ETF고요. 네. 이 지수방문론의 기준 자체가 IT 섹터에서 종목들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TPU, 그러니까 이 지금 알파벳 이런 종목들은 못 들어갑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업종이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CHAT는 액티브이기 때문에 그게 또 상황에 따라서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이런 챗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은 뭐 중국 기업들까지도 그리고 또 하이닉스 뭐 이런 기업들까지 글로벌하게 가져가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액티브 ETF를 지금 선택하는 것들도 상당히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좀 말씀을 지금 드릴 수 요거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챗의 포트폴리오 상위 10개 종목에 맨 위에 알파벳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팔란티어, 아마존, AMD, 알리바바, 브로드컴, SK 하이닉스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주 그러면 포트 변경이 좀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챗GPT를 가지고 만든 챗은 이런 이제 AI 쪽에서 이제 이런 플로우들이 나온다라 하면은 네. 또 사실 뭐 핀테크라던가 뭐 금융 쪽에서는 사실 블락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좀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거든요. 블락 같은 경우도 뭐 보면은 이게 굉장히 유연하게 뭐 지금 사실 올해 놓고 보면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서클이 또 이제 네. 저희가 있었잖아요. 서클 같은 경우도 뭐 들어왔다가 자연스럽게 쭉 빠져버리고 이런 식으로 운용을 좀 적극적으로 다만 이제 액티브 ETF들은 조금 이제 운용력들의 약간 성과의 차이가 좀 있을 수 굉장히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약간 어떻게 보면 과거 히스토리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다. 이런 것들 좀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액티브 ETF의 종목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지금은 펀드 매니저들 아니 운용력이 될 텐데 이것을 또 AI로 바꾸면 또 하나 스트레치일 것 같은데. 네. 그렇죠? AI로 대체하라. 네, 그러니까 그 종목을 선정하는 것 자체를 네, 네. AI로 하면 네. 왜냐하면 자주 바뀌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큰 트렌드일 것 같은데 네, 네.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상품마다 수익률이 천차만별이라는 그쵸.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은 그런 쪽으로 좀 상세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들의 자리가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 뭐 사라지는 겁니까? 잘 네.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걸 툴을 활용해서 네, 더 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한다. 네. 네, 그렇게 한번 상생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네, 네. 이것 좀 하나 더 어떤 말씀 주세요. 히토류? 네, 히토류. 음. 왜냐하면 히토리야.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올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조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네. 중장기로 이 테마는 간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히토류인데 네, 네. 네. 히토류는 정말 중국 기업만 판치는 겁니까? 지금 제 차트를 하나 정리해 온 게 있는데 네. 일단은 히토류는 뭐 모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생산 요 지금 제 초록색 표시한 것들이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도 제일 지금 50% 이상이 중국인데요. 맞습니다. 가장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는 네. 지금 생산을 중국이 많이 하고 있는 그 광물들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히토류를 이게 좀 자료에 대한 부분들 넣었던 부분들은 사실 뭐 지금은 잠깐 이제 관심권에서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중국과 미국이 히토류에 대해서 협상을 했던 내용들 보면은 네. 1년 시한부입니다. 시한부기 때문에 내년까지 히토류 확보를 위한 각국의 정책적인 노력들은 당연히 경쟁적으로 계속 더 진행이 될 거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사실 이게 광물이 이게 생산량은 이렇지만 또 이제 광물이 분포한 부분들은 사실 미국도
적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비용에 대한 코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한다고 하면 사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네. 결국은 정책적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런 과정들에서 보면 정책 모멘텀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다.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결과적으로는 뭐 이게 또 싸움이 보면은 미국은 그냥 완제품, 그러니까 반도체 가지고 협상 카드를 자꾸 쓰는 모습들이 나온다라 하면은 네. 뭐 중국은 사실 그 원재료 중에 하나인 이제 히토류를 가지고 또 컨트롤하는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자연스럽게 뭐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주식 시장에서도 지분 싸움 났을 때 가격 올라가는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약간 좀 비슷한 결에서 좀 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REMX라던가 또 이제 여기 REMX가 이제 히토류 관련 기업들을 쭉 이제 포트폴리오에 아. 담아놓는 ETF라 대표 ETF라 보시면 되고 네. 네. 요거랑 같은 기초 지수를 쓰는 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이 플러스 글로벌 히토류 전략자원 생산 기업 요 ETF가 또 카피해서 들어와 있는 ETF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 이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지금 중국 기업. 맞습니다. 네, 그러네요. 사실 섞여 있습니다. 미국 네, 많이. 기업 중심 없나요? 왜냐하면 네. 예전에 셰일 혁명이 터지기 전에도 네네. 비슷했거든요. 네네. 미국에 많다. 네. 그런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렵다. 네. 히토류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되게 많지 않아요. 이게 네네.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안 된다면 네. 뭐 그런 혁명이 일어나면 완전히 개벽할 수 있을 것 네. 같다는 개연성도 있어서.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ETF 시장에서는 이 대표성을 띠는 종목들 중에는 조금 중국으로. 이제 글로벌 전반적으로 좀 시장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요 REMX랑 요 네. ETF들이 지금은 좀 저희가 봐야 볼 수 있는 ETF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말에 혹은 뭐 이 변동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흔들릴 때 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요 관련한 주제들에 맞는 ETF나 관련 기업들로 네. 모아가는 구간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도 지금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이미 많이 샀는데 네네. 강제 조보하게 생겼네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주시는데 이게 내년 한 봄쯤이나 좀 이렇게 실적 발표 시즌쯤 해서 되면은 네.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네. 이거 어떻게 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는 한 1분기쯤 되면은 여러 가지 좀 많이 바뀔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바뀐다는 사실 건? 이게 연말 4분기로 들어오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게 뭐 개인 분들이랑 좀 다른 이슈가 되겠지만 이 기관 쪽에서의 자금이 좀 묶이는 현상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묶인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집행을 이게 못하는 클로징이 거죠? 빨리 돼버리는 거죠. 더 변동성에 노출될 수가 없기 아. 때문에 사실은 클로징이 빨리 되는 효과들이 좀 영향들이 좀 있다라고 네네. 보시면 돼요. 사실 채권 시장이나 뭐 FX 시장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이 클로징에 대한 부분들이 풀리고 지금 어쨌든 셧다운 이후에 정상화되는 과정들에 좀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확보에 대한 그 시장에서 흐름들이 좀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네. 또 연준 의장에 대해서도 사실 이 내년 통화 정책에 대한 약간 좀 굉장히 의구심이 많은 상황이었던 그쵸. 것들이 하나씩 풀리는 이슈가 생기면서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네. 이 매크로 관점에서의 이제 자금이 풀리면서 지금 저희가 실적 기반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에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큰 그림 먼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보내드리기 전에 왜냐하면 워낙 또 예전부터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이것저것 많이 해보셨잖아요. 내년이 올해처럼 가는 종목이 간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으로 몇몇 종목을 추려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네네. 한편으로는 우리가 ETF라는 게 어찌 되었건 자산 산업이. 배분형에 네. 잘 뭉뚱그려서 대부분 가는 업종 산다. 약간의 다름이 있잖아요. 네네. 내년에 어떨 것 같으세요? 여전히 선택과 집중 일부 종목을 사야 된다. 아니면 그래도 아니다. ETF 정도로 가져가야 된다.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세요? 저는 사실 내년은 확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확산.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금 일단 이미 밸류에이션 얘기 스토리와 경쟁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또 자금 조달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일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주도주들의 좀 어떻게 그냥 제일 쉽게 얘기하면 기스가 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기스가 난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게 스토리는 깨지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에 대한 뷰가 좀 바뀌는 그림들. 그러니까 사실 내년에 대한 금리나 뷰는 올해 내내 계속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제적인 베팅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풀려나가는 과정들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중소형주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이 좀 AI 같은 경우는 뭐 메디컬 AI라던가 아니면은 이 AI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성장성을 좀 크게 키울 수 있는 뭐 월마트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까지도 매기가 확산될 수 있는 시기로 보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아까 채슬 말씀드린 것도 영역의 확장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인 관계로 정말 짤막짤막하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신화자료실에 올려둔 우리 박세인 실장님이 열심히 준비하신 자료 한 번씩 여러분 쭉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증권 해외 주식 분석실 박승진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닝콜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8%까지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닝콜에서도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반도체 뉴에라. 네, 뉴에라. 예, 뉴에라 모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신기원 우리 김프로님 보고 계실 텐데 한번 좀 출연하셔서 그 얘기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국장은 부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영향에 가득 담기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내일 오전 6시에 여러분 또 어김없이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